말씀해주신 빅토리아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요새 새로 제가 개인적으로 미는 건 뚝딱 빅토리아 선생. 뭐든지 뚝딱뚝딱 그냥 빨리빨리 잘하셔가지고, 네. 제일 처음에, 네. 혹시 시작 레디 되셨는지, 네. 다음 첫 네, 번째 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뚝딱 빅토리아입니다. 네. 일단은 뚝딱뚝딱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좀 즐기면서 마치 게임하듯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퀄리티는 약간씩 좀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베스트 셀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원래는 땡큐님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땡큐님 사정상 이제 이 책을 못 하시게 되면서 제가 감사하게 이 책을 이제 써안았죠. 근데 제목에서 오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이 책 뭐야, 베스트 셀프에 관한 거지? 그럼 뭐 안 읽어도 되겠어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오늘 조금 이 책이 얼마나 깊은 책인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베스트 셀프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의 최선의 자아, 최고의 자아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베스트 셀프에 반대되는 말인 반자아란 무엇일까요? 반쪽짜리 자아가 아니고요. 반자, 반대 반자 써서 반대되는 나의 최고의 자아가 있다면 그 최고의 자아에 가장 반대되는 곳에 있는 자아가 이제 반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떤 나와 주로 함께 하시나요? 네,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저는 이제 5월부터 확언과 감사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책을 쓰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메시지를 필사하고 그날의 확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 자세히 쓰고 또 마음속에 그리는 매일 상상력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 나은 내가 되기에 매일 성장하고 있는 것, 그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 베이어가 쓴 베스트 셀프에서 최고의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반자, 즉 최고의 자아와 반대되는 반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어제 필라테스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이제 성공적으로 끝내고, 어제 제가 그 워크숍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확언을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나는 이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할 거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제 확언을 하고 가고, 그 말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벅찬 기분을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 이제 헌팅턴 더그 비치에 갔어요. 차크라 없이. 그래서 도구비치에 가서 이제 멋진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을 맨발로 혼자서 막 그 중이병 걸린 그 중학생들처럼 막 혼자서 막 기분을 즐기면서 막 바닷가를 걷고 한적한 곳에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자연과 하나 되는 멋진 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슬슬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수고한 나한테 상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를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최고로 좋아하고 있는 저의 최애 간식인 그 라브레아 베이커리에 올리브유에 촉촉히 적신, 그래서 올리브 향이 아주 가득한 포카치아 빵,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비건 레스토랑인 그 카페 그레리튜드에서 그 셰프가 만든 맛있는 비건 음식들, 그 둘 중에서 뭘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편하게 포카치아 빵을 사서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무리 비건빵이라도 표백된 하얀 밀가루로 만든 건데 평소에 밀가루는커녕 칼부도 안 먹다가 오늘 왜 그걸 먹고 싶은 거야? 진심이야?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하루쯤은 괜찮아. 정말 수고한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최고의 자아인 네 몸이 좋아하는 걸까?
이건 반자아가 좋아하는 거잖아. 기분 좋게 맛있게 먹으면 최고의 자아가 좋아하는 거지. 여기서 왜 반자 얘기가 나오지? 마치 천사와 악마가 제 머릿속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에게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길이 두 가지 길로 이제 갈라지는 길이 나옵니다. 라브레아 벨크로 가려면 이제 10번 프리웨이 서쪽으로 가야 되고 저희 집으로 가려면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저는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꺾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베이커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포카치아 빵을 한 개만 산 것도 아니고 3개나 샀고 또 거기다 블랙 올리브 빵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포카치아 빵이 정말 제 얼굴만 하거든요. 이렇게 큰 포카치아 빵 2개를 순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목도 맥히지도 않고 정말 너무 맛있어서 막 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최고의 자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루 중에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내면의 소리와 함께합니다. 귀여운 천사와 악마의 그림으로 귀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그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마이클 베이어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나의 선택이 노력하고 있는 최선의 자아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반자아를 위한 것일까?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비슷한 항상 테스트를 받거든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 유독 내가 반자의 손을 들어주는지 그걸 기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 내가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반자를 찾아내는 작업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 작업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자의 방해를 억제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자의 특성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질투한다 이런 거죠. 질투한다, 완벽주의자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무뚝뚝하다, 자의식이 강하다. 뭐 이것도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약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100% 항상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조금 더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나의 반자적 모습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빨리 랩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나의 최고의 자아, 원치 않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런 반자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최고의 자아에게 그 gratitude, 그 감사에서 미스 G로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미스 G.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미스 G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의 반자에게는 저의 그 원래 이름인 선영을 거꾸로 해서 영선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영선님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선영을 거꾸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베스트 셀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반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베스트 셀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클래스를 듣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멘토를 다들 가지고 싶으시고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멘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365 옆에 있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멘토를 다른 사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 베어에 따르면 나의 최고의 자아에게 나의 멘토의 자리를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코치의 자리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반자의 특성들처럼 나의 최고의 자아의 특성들도
제가 여기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리스트들이 쫙 있습니다. 뭐 굉장히 멋진 말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확언할 때 쓰는 거죠. 나는 눈부시다. 나는 우아하다. 나는 유창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들을 골라서 나의 최고의 자아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미지를 차려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에 이름을 붙여서 이 나의 최고의 자아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나의 최고의 자아를 훈련시켜 나가고 이 최고의 자아에게 질문을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미스 G에게 항상 저한테 물어보도록 저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저의 멘토인 미스 G가 저에게 항상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아에게 내가 항상 어떤 테스트가 오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게 던질 질문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아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반자와 함께 하시나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최고의 자아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장을 선택한 당신에게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빅토리아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이름을 붙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재밌게 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분들 중에. 저는 궁금한 게 그 빅토리아님 그 목소리로 마음여행 하시는데 그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연관시켜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 최고의 나와 반자. 그거랑 또 우리가 분리시키는 그것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 최고의 자아가 사실은, 그러니까 목소리로 마음여행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소리로 마음여행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룸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룸메이트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룸메이트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룸메이트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두 자아를 골라서 한 자아에게는 영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한 자아에게는 제가 미스 G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아는 굉장히 서로 반대 방향에 있죠. 저는 이제 미스 G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고, 이 반자, 영선이가 했던 그 포카치아 방 두 개 순삭하는 이런 모습의 영선이의 그 자아로는 사실은 영선이하고는 자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목소리로 마음여행에서 얘기하는 그 상처받지 않는 얘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나는 무슨 나냐면 사실은 신과 함께 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의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의 나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자아를 만든 창조자이자 사실은 그 자아도 관찰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진짜 나와 가깝게 만들도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변하지 않는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그 미스 G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투영해서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짜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신과 함께 계시니까 항상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대화는 저희 만날 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아무리 잘난 그녀 미스 G도 수많은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군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가깝겠죠. 진짜 나의. 네.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음 분 혜비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빅토리아님, 혜비킴님 좀 소개.
네네네. 아이고. 누구세요? 네, 혜빈킴님이시죠? 네, 혜빈킴님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혜빈킴님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 이 진짜 인터넷의 농간으로 인해서 그게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거기서 쓴 그런 글들 너무 아깝죠. 아깝지만, 그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혜빈킴님 마음속과 생각과 그 감정에 살아있는 그 글들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들 그냥, 땡큐님의 그런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미소가 여기서는 안 들리죠? 네. 미소도 그러면 들려주세요. 땡키땡키님? 아, 땡큐땡키님이래. 해빈킴님? 네. 네. 우리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블로그로 이거를 먼저 써놓고 하는데 블로그 썼던 게 다 날라갔던 거를 지금 빅토리아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책을 의지해서 제가 읽은 것과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햄킴입니다. 우선 오늘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먼데이 모닝 8일간의 기적에 발표한 후에 끝날 때쯤 빅토리아님께서 양동이와 국자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분 정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책을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양동이와 국자의 비유가 굉장히 책의 핵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질문해 주셨는데 그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답을 다 못 해드리고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레슨 7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제프에게 그 멘토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프 자네처럼 직이나 입장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관리자인 제프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는 리더로서 자네의 성적표는 자네 팀의 실적에 달려있다고 얘기해주고요. 또는 두 번째는 팀이 자네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네 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제프 자네는 그 일 모두를 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동기라는 이제 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지 하면서 이제 들어주는 비유가 양동이와 국자예요. 근데 그 비유에서 동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모티베이션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티베이션을 양동이를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양동이는 막 동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비어 있고 또 어떤 거는 구멍이 나서 아무리 치워줘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자인 자네가 하는 일은 그 동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양동이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양동이도 가지고 있지만 국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긴 국자는 냉소,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라서 이걸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양동이를 채워주는 좋은 방법으로는 최고 뛰어난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양동이를 채워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양동이 채우기 전에 그 양동이가 온전한지 그 양동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양동이 주인에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방법으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리액션을 해주는 건데 그런 걸 타이밍을 놓치거나 제때 칭찬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국자를 사용해서 그 양동이가 자꾸 비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직원들에게 내가 자네를 되게 관심 있어 한다고 주시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2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거든요. 양동이 1부터 12까지. 근데 아주 자질구레한 거예요. 그냥 건데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가 언제 시간이 될 때 이 12가지 양동이를 제 블로그에다가 따로 애드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자네 양동이는 자네가 팀원들의 양동이를 채워줄수록 자연스럽게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분들은 요 양동이와 국자 얘기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고요. 오늘 책은 문요한님의 굿바이 게으름이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굿바이 게으름은 사실
한 6, 7년 전에 제가 한국에다가 굉장히 큰 배송료를 지불하고 주문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 고가의 배송료가 무색할 만큼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의 실천편을 안 읽고 깨끗한 상태로 몇 년이 흐른 뒤에 이번에 제가 이 책을 꺼내서 읽게 됐어요. 근데 읽으면서 와, 이렇게 좋은 거를 그때부터 실천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마구 들어서 후회가 좀 됐지만 지금이라도 읽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쓴 문요한님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좀 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책이 굉장히 심리학과 정신의학도 조화됐고 또 게으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 게으름에 관한 명쾌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정보랑 또 생생한 체험,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만났던 환자들의 사례를 군데군데 들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놓고 또 게으름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최고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이런 게으름에 관한 정말 낱낱이 파헤치거든요. 원인과 현상, 이유 이런 것들을 다 파헤치는데 더 좋은 것은 일부는 그 새로 쓰는 게으름으로 해서 그런 게으름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게으름에 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2부에는 게으름과의 결별 해가지고 방법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과 굿바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표하려고 할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책은 사실 한 251페이지 되는데요. 그 어떤 챕터도 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과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라서 고민하다가 든 생각이 이것을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 마스터마인드 북클럽 최초로 이번 주에 1부, 다음 주에 2부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너무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질 것 같고 사실 1, 2부도 조금 시간이 적긴 하지만 그 정도로 너무나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울림님은 이 책을 10번이나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성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천의 얼굴을 한 게으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천의 얼굴을 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으름에는 위장된 게으름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게으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꼭 빈둥거리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다. 방향성이 없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또는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서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또 늘 바빠 보이지만 실속은 없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게으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위장된 게으름에는 늘 바쁜 거예요. 늘 바쁜데 항상 바쁜데 핵심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뒤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것을 위장된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작은 게으름과 큰 게으름이 있대요. 그래서 작은 게으름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옷을 벗어놓고 잘 치우지 않는 거, 정리정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큰 게으름은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미래 지향성을 삶 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게으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가 내일로 연결되어 삶의 지향성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연속일 뿐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이 큰 게으름에 대해 이 큰 게으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 책에
챕터마다 팁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팁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팁은 게으름과 잠이에요. 우리가 원래 게으르다 하면 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댄 크랩케라는 심리학자가 그 동료들하고 6년 동안 걸쳐서 100만 명의 수면 패턴을 연구한 게 있대요. 이거는 우리 모든 이거를 우리 마스터마인드 그룹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평균 7, 8시간 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대요. 그리고 4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은 이보다 2배나 2.5배 사망률이 높았고요.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 역시 사망률이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7시간, 8시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선택장애랍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름은 본질적으로 선택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선택장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챕터를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뛰어넘어서 모든 게으름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4번째 챕터에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답게 과거라는 함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된 무력감 아시죠?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여 있어서 커서도 힘이 다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있는 학습된 무력감이 있는 반면 그래서 게으를 수 있대요. 그런 반면 학습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긍정의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합니다. 긍정의 물레방아.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함으로 그 긍정적인 경험이 또 다른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오는 그런 긍정의 물레방아. 그래서 이 저자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탐구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정서들을 잡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도와줘서 긍정적인 물레방아를 자꾸 돌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 아이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물레방아를 타고 순환해서 그게 삶의 에너지로 발전이 되어서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시련이 와도 맞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한 실천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혜빈키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1000가지 얼굴의 게으름의 새로운의 그 정이 막 채팅창에 나도 동감 막 이러고 너무 다음 주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 다음에 하실 분 제님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님 오늘 너무나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포인 얘기하고 할 때도 아주 미소를 띠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제님의 전문 분야인 경제 책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경제 언니 제님 오늘 책 소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과한 소개를 해주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경제책인데요. 이 책은 약간 이 저자가 처음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경제 지식과 주식 정보를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처음 초보자가 읽기에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뭐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시장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식 지수
어떻게 지수가 계산되는지, 그리고 뭐 금이나 이런 거 계좌 만드는 법,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 좀 맞춤형 정보인 것 같아요. 한국 주식 계좌는 어떻게 트고 어떻게 다르고 뭐 CMA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제 그 전망과 경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장에는 이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토리라기보다는 한 장에 짧게 10개, 11개 정도의 그 꼭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 몇 가지 우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배당을 받으려면 그 배당 당일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배당 낙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게 뭐냐면 주식이 우리 저번 주에 배당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배당주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어떤 주식을 뭐 4분기마다 주고 어떤 주식을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면 그거를 그 어떤 한 날짜에 배당을 주는 날짜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다른 날 다 364일 갖고 있다 그날만 안 갖고 있어도 저는 그 배당을 못 받거든요. 근데 다 안 갖고 있다 그날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당일이라고 하고요. 그 한국말로는 배당 낙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날에 주식 사면 이제 그 배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약간 한국 상황을 설명해드린 미국을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한국은 주식을 사면 내 계좌를 들어오는데 3일이 걸리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사면 T+3라 그래서 월요일날 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때 제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이 배당 주는 날이면 월요일날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월요일날 사야 화, 수, 목 해서 제 그 계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수, 목, 금 저는 목요일날 주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이 배당 낙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날 전에 사야 돼서 그날을 배당 낙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식이 하루면 계좌로 들어와요. T+1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면 내일 들어와요. 그러면 목요일이 배당일이면 수요일은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사면 배당을 받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사면 그날 그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X 디비던드 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날 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이게 왜 복잡해지냐면 중간에 뭐 크리스마스가 끼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휴일이 끼면 그날은 그 주식시장이 안 열리면 더 미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 그 장에서 어떤 주식 배당이 주식이 있으면 이날 엑스 디비던드 있고 배당 낙일 이때 주식 이날 전에는 사야 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있고요. 미국은 뭐 dividend.com 이런 데 가면은 그 배당주나 배당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소개해주는 개념 중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쿼드러플 미팅 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이 뭐냐면 가끔씩 저희 마켓에서도 주식이 오늘 막 떨어져. 되게 많이 떨어져. 왜 떨어지지? 오늘 선물 마감일이야. 오늘 옵션 마감일이야 하는 날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날에 그 제가 만약에 선물이나 옵션을 투자하면 제가 만약에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팔아서 제가 그거 이익을 받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날짜에 모든 주식 지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어떤 주식 가격이 뭐 폭락을 했어요. 그럼 지수도 폭락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마켓이 한꺼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을 여기서는 쿼드러플 미팅 데이라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매달 둘째 주 목요일
그날은 선물 만기일, 옵션 만기일 다 겹치는 날. 그래서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게 다 그날 만기일이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켓이 좋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켓이 좀 떨어지고 있는 날인데 이 모든 게 겹치는 날이면 마켓에 큰 변동이 올 수도 있는 날이어서, 가끔씩 아마 경제신문에 보면은 뭐 이 쿼드러플 미칭데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을 가끔씩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경제 용어 중에서 가끔씩 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January effect라고, 그래서 1월에는 주식 값이 그냥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업티미스틱하게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에서는 January effect라 그래서 1월에는 보통 주식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가장 핫한 경제 용어가 ESG거든요. 그러니까 ESG라는 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해가지고 ESG 채권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 마켓이 별로 크지 않은데 유럽은 굉장히 좀 더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기업이 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ESG에 투자를 하는 거를 의무로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마켓이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인바이러먼탈은 굉장히 쉬워요. 그린번드라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어떤 그런 회사, 그러면은 그걸 그 인바이러먼탈 그린 번드라고 많이 하고요. 소셜이랑 거버넌스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회사를 봤을 때 그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버넌스는 뭐냐면 이퀄리티가 이 회사에 반영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매니저 중에 여자가 도대체 몇 %인지, 보드 멤버 중에 여자가 몇 %인지, 투명한지,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 스코어를 매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고객들이 돈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ESG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고객 보고 이게 ESG가 돈을 투자해 그러면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퍼포먼스는 똑같으면서 ESG를 사면 더 좋지 않나라는 얘기하고. Hi Daniel. What's up? 네, 우리 제님 네, 귀여워요. 제 줌이 위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이로 소리가 나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제가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뮤트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 ESG가 어떤 인베스트먼트 티어리로는 이렇게 투명한 기업들이 돈을 롱텀으로는 더 잘 벌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되게 큰 마켓의 한 분야고, 이제 롱텀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티어리를 사실은 어떤 결과를 계속 지금 트랙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반반이에요. 지금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더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앞으로는 사실 이 분야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그냥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회사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면 물론 주식값이 오르겠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이 책에서 잠깐 나오는
이 환율, 뭐 달러가 약세가 정말 강세가 되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또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만으로는 주식의 그 가격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식값이 확 떨어졌다가 또 어떤 기업은 또 확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주식 그 한 회사만 보면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많은 변수가 주식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이어리 이펙트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그 어떤 주식은 더 많이 팔리고, 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CEO의 영향력에 따라서 주식값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아트에 가까운 것처럼 이런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밌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제님 너무 잘 들었고요. 반드 언니에게 듣는 반드 이야기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주식은 저는 주식 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땡큐님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식이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렵고 감정적이 굉장히 좀 사람으로 치면은 좀 히스테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오른다 좋다 하다가도 딱 그래 하면 딱 삐져가지고 확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끝났어 하고 딱 어느 날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해도 정말 모두들 이거는 뭐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테슬라처럼 한 사람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천당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주식은 정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간혹 제가 로빈후드를 하다 보면 어닝이라는 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어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닝으로 인해 가지고 뭘 한다고 레지스터를 하겠냐고 하는 그런 것도 올라오긴 하는데, 그냥 스킵을 하고 정리 아무것도 그게 대체 뭔지 몰라서. 근데 혹시 어닝이 무엇인가요? 그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왜 제가 알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게 회사가 기별로 어닝 발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쿼럴리, 요즘이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어닝을 발표를 하면 주식 시가당 어닝이 얼마인지를 주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발표를 회사들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프로핏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핏이 나면 그 주가당 얼마가 프로핏이 나는지 이게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예상한 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닝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가 다음 분기에는 이익이 더 나을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예측하는 거에 따라서 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발표하는 그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 하나의 넘버로 나오는 게 그 어닝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닝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월스트리트에서 어닝을 에스티밋을 해요.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 얼마 정도 어닝이 나올 것이다. 그게 있는데 컨센서스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비트냐 못 비트냐가 또 중요해요. 이 회사가 이
이 월스트리트이 어닝 이만큼은 할 거를 뭐 주당 60센트, 주당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예상했는데 70센트, 80센트 하면은 굉장히 그게 잘한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요. 왜냐하면은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그 프로핏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가파르게. 그거를 빚을 못하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가이던스 역할을 하고 펀더멘탈의 그것도 주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두 가지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되게 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스테이블한지에 따라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그런 주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서브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니 향님 딱 맞춰 들어오셨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드디어 오셨네요. 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직장 일을 하시면서 다른 일 10,000개를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시는 진짜 슈퍼우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요번에 저자도 되시고 바쁘도 찍으시고 그리고 요즘 또 학원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또 되게 잘 해내시고 있는 분이신데 오늘 어떤 책을 소개시켜 주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나는 금리로 경제를 읽는다 이 책이거든요. 사실 이 책은 읽기 시작한 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는데 계속 마무리를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제 지식은 굉장히 휘발성이고 그리고 실제 경제 개념에 적용을 어떻게 시켰냐는 사실 얼마나 아느냐랑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나성사님처럼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리마인드 하는 경험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이 좋은 점은 굉장히 쉽고 포인트를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막 어렵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금리는 이렇고 이자율은 이렇고 금리의 종류는 이렇고 금리 지식은 이렇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경제 기사를 읽어도 도대체 채권이 뭐고 국채가 뭐고 단기채, 장기채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쑥 한번 훑어도 되고 그리고 발제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목차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한국의 경우 한국은 디플레이션일까 아니면 경기를 나타내는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뭘까 하는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 그리고 돈은 도대체 뭔지 유동성, 통화 정책, 콜금리 그리고 정책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그런 금리를 가지고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마지막 챕터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첫 장이랑 쭉쭉쭉 정리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일단 정리를 할 때 도대체 금리가 뭔지 돈이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다 풀려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1번에 이제 돈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금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나선생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환율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은 올라간다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라 사실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중동화국에서 사시는 달러를 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 외국인이 미국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예금 이자를 1%를 받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는 돈을 넣어놓으면 10%의 이자를 줘요. 그러면 어디에 돈을 넣겠어요? 미국 사람이 돈이 있다면 당연히 이자율을 더 많이 주는 한국에 돈을 넣겠죠. 그러면 그 한국에 돈을 넣게 되면 한국의 사람들이 돈이 몰리게 되면서 외화 자본들이 들어오겠죠. 그 말은즉슨 한국에 달러가 많아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그런 원리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지 사실 뭐 변수가 있거나 다른 사항들이 있을 때는 물론 다른 결과들이 혹은 중도 과정에 얘기가 되면서 이게 사실 돈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랑 환율과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사람들이 버블이다 아니면 버블의 끝이다 아니면 버블 중이다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고 사실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그 경제 신호를 보면 여기서는 장기 채권 금리랑 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그때가 일단은 투자하거나 자금 운용할 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더 높죠. 왜냐면은 내 돈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더 크고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단기는 짧게 이제 돈을 넣고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적으니까 또 적은 금리를 주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전초 현상을 보고 싶다.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장기 채권 금리랑 단기 채권 금리를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공유하고 싶은 말들이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자산과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현상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다들 코로나 이제 종식 이후에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미래가 지금 다들 막연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이제 바로 매각을 하면 단기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본질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에 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산 가격들이 계속 변동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이게 거품이 되고 거품이 발생하는 시기에 도래하면 그때 이제 투자에 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주식담보대출이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용어들이 나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산 매입을 좀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그래서 사실 뭐 자산 매입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기술이라는 이제 격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 붕괴는 다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사실 얼마 전에 전화를 냈을 때 지금이 버블 붕괴 끝이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마다 다 각각 다른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단순하다, 의외로 단순하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금리에 민감하다. 왜냐하면은 거액의 현금을 은행에 두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사실 금리에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 혹은 친구들이 하니까 뭐 도치코인 비트코인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몰빵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아는 것이 경제를 아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는 부자들은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금리를 공부해서 경제를 읽는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맞은 시간에 오셔서 비행기처럼 싹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간단히 질문 없으시면 다음번 마지막 발표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누구시죠? 예요, 예. 슬기. 네, 우리 슬기님은
동시에 욕심까지 부리면서 가정의 행복과 이제 부의 행복까지도 지금 찾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 원하는 바를 찾고 그것을 꾸준히 추구하면서 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슬기님 발표해 주세요. 네, 사랑 가득한 인트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입니다. 지은이는 독일 출신의 심리치료사 슈테파니 슈탈이라는 분이고요. 제가 이 책을 집어 들은 이유는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짧게 갈게요.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로 집어 들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오셔서 지식 나눔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100% 저를 위해서 집어 들었고요. 제가 20대는 굉장히 많은 화와 악으로 살았는데 저는 당시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왜 그런지를 좀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고울 드리븐해서 그거를 쫓아가긴 바빴는데 마음은 불편한데 저는 그냥 제가 나쁜 아이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존감이라는 거를 만나게 돼서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회복을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쉽지 않은 일주일을 살면서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읽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런 일이 됐을 때 이렇게 하는 법 그렇게 약간 오답 정리하듯이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집어들었고요. 발표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느낌은 제가 다시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다시 이 책을 집어 들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조금 더 그 상태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본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었더라고요. 그냥 내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거나 뾰족한 사람은 아니구나.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데 객관적으로 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 책은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은 인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자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요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이 낮은 거에 대해서 낮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저자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불안 행성이랑 확신 행성 두 가지 행성 거주민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확신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 행성 사람들을 보고 불안 행성 사람들이 확신 행성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혹시 본인이 확신 행성에 사는 분이라도 그 불안 행성에 사는 분들의 그걸 이해를 한다면 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내면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해서 혹시 확신 행성에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안다는 거는 저는 인간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치유. 여기서 이제 자존감과 심리학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방향 제시하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연습. 그래서 알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해지는 방법,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 재미있는 그 인용구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잠시도 쉬지 않고 비교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히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과 실제 자아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채우지 못해 참담한 기분이 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자존감 수업의 윤홍균 저자님은 본인이 그 책을 본인을 위해서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요. 높은 자존감이 있으신 분들도 그게 낮아질 수 있고 낮은 분들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뭐 본인이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자존감이 괜찮지만 나는 분명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포인트가 있을 때
본인이 읽을 수 있도록 본인을 위해서 책을 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원인에서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떤 무슨 큰 이벤트가 있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서 그게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했다라는 논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인식되지 못한 무의식에 깔려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본인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조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책을 혹시나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본인이 불편하시다면 혹시 그거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책을 읽고 본인 진단 정도 혹은 주변인들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치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모두 잘 하시고 계신 것들 뭐 학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원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존감이 자리한 곳은 워낙 깊은 영역이라 하루 3번 할 수 있어 같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금방 좋아진다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은 인내를 요한다. 네, 그래서 혹시 자존감으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그런 여행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절대 짧아서 책 한두 번 읽고 학원 하루 이틀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동전 양립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그 여행에서 발을 띄우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을 칭찬해주고 그 여행을 쭉 이어가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이 자존감 낮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 학원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긍정 학원을 하는데 이 자존감 낮은 분들은 부정 학원을 아주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걸 몇십 년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몇 번 글자로 쓰고 되낸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게 과정이니까 방향을 바꾸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논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있던 부정 학원이 얼마나 혼자만의 지어낸 상상인 건지를 다시 논리를 통해서 그거를 방향을 바꾸는데 이용을 해보시라고 하고 또 자존감 낮은 분들은 이게 두 가지로 나와요. 아주 용기가 많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표출이 되거나 아주 강하게. 근데 용기가 적으신 분들은 용기가 내기 쉽지가 않을 때 여기서 팁을 준 거는 그거를 넘어가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부정하다라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지만 예를 들면 본인의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창피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뭐 공정함, 진실성, 양심, 우정 이런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땐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용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그 행동이나 말할 때 용기가 더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존감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존감은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책 읽어보시면서 한번 본인 상태도 체크해보시고 네, 팁도 얻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쯤 마무리를 하고요. 네, 지금 아까 빅토리아님부터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자기 발표해주신 책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빅토리아님. 네, 제 건 다 까먹으셨죠? 네, 저 미스 G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스 G하고 영선이.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베스트 셀프와 반자
여러분들의 베스트셀러 반자 이름을 붙이시고 그 베스트셀러 반자에 해당하는 그런 그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 그런 디테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미스 G를 딴 데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찾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멘토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자아가 나의 멘토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의 베스트 셀프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빈님, 굿바이 게으름 1탄. 네, 1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우리는 모두 긍정의 물레방아를 돌리자. 예, 열심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님. 네, 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존재다. 여러분이 주가를 이해하시려면 돈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 그리고 많은 경제 용어, 경제 지식을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님.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금리는 경제를 읽는 훌륭한 지표이다입니다. 네, 우리 고모님, 땡큐님. 네, 크라 이거 소리를 키셔. 네. 제대로 살려면 공부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자.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존감 책 이야기했고요. 혹시 자존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방패막을 칠 뿐이다. 예, 이상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미국 시간 월요일, 한국 시간 화요일 오전. 네, 바이. 좋은 밤. 한웅님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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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리님. 동그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동그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한마- 동그리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핸들을 안 들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